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7월 13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네, 환시의 통화 수화폭급 260억 달러. 요 글로 처먹은 표현이고요. 예, 구원투수 SK 하이닉스 2026년 한미 통화 수화폭 실제 공급액보다 많은 260억. 참 미치겠다 진짜. 강태욱, 송정의 이런 식으로 떠들면서 경제 기사 쓰면 안 됩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하고요. SK가 주식 팔아서 들어오는 돈하고 같습니까? 같습니까? 안 같지요. 한미 통화 스와프 누가 해줍니까? 미국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특정하면 패드, 미 연준에서 해주는 거죠. 담보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는 현찰이 들어온 거고요. 한미 통화 스와프는 담보입니다. 미국이라는 전체가 담보로 제공되는 거예요. 이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미 통화 스와프는 담보 자체가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최소한 경제적 상식이 있다 하면 있다고 소리 처음 못 합니다. 이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예? 이게 무슨 정권이 해바라기 짓 한다고 이 짓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뭐야 이거? SK하이닉스 ADR 영향으로 하반기 환율 수급 변화 잘 될 거다 이 소리죠. 요것도 우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하면요. 우리나라 원화는요. 아무리 작게 잡아도 250원, 200원. 우짜 기준에서는 최소 250원 정도는 똥값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떠들었죠? 예? 지금 아마 우짜가 보기에는 1,500원 밑으로 들어가면,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달러 살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은데, 있다고 소리 쳐했는데, 얼마나 우리나라 원화가 좋아지는지 봅니다. 지금요,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요,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로 치면은,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1,300원은 돼야 됩니다. 그냥 뭐 1,420원 이것도 아니고 그냥 통쳐가지고 1,300원은 돼야 돼요. 근데 이따구 소리를 차고 잡아요. 통화수화법급 이 소리 하고. 뭐냐 이게 진짜. 조국 일배 표현 감별 논란에 리센느가 일배라고 한 적 없어. 참 웃기고 자빠졌다 진짜. 대글이 리센느 상처 주는 계기로 활용돼 유감이면 어떡하. 아이고 내 참나. 벅구데이들요. 세상에 아무짝에 도움 안 되고 벅구데이들 이런 벅구데이들은요 빨리 퇴출돼야 됩니다. 빨리 퇴출돼야 되고 자칭 진보라면서 누구보다 전체주의적이고요. 그리고 갈라치기 제대로 하고 싶어 했는데 이번에 실패한 거고. 우짜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우짜가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아시겠죠? 우짜 예전에 노사모 활동했었습니다. 왜? 우짜는 보수지만 왜 했냐? 그때 해가지고 우짜가 그때 활동할 그때 지경만 시점 하더라도 지역 감정이 망국이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때. 우짜 개인적으로는 참 이래가 안 된다. 예? 우짜 할아버지 밑에 있는 손자들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전라도 간 손자는 우짜 혼자밖에 없습니다. 우짜는 뭐 차 닦고 이런 거 차 광택 내고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한평 이런 데 가서도 거기 있는 분하고 돼 가지고 차도 닦고 폴리싱 기계 들고 와서 폴리싱도 하고 그래 했어요. 예? 그랬는데 하여간에 우짜 개인적으로는 지역 감정 이런 거 타파해야 된다 생각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 이거 노무현 팔아먹는 것들이요. 노무현을 갖다가 확실하게 말아먹고 있다. 죽이고 있다. 이렇게 우짜게 좀 봅니다. 얼마 전까지 박정희 다음으로 뭐 저 가지고 뭐 평가가 좋은 게 바로 노무현이죠. 우짜 요즘은 그렇게 안 봅니다. 네,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역대급 셀 고려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2016년 상반기에만 외국인의 순주식 투자 유출액이 1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뭐 좀 전에 265억 달러가 들어온다 가지고 뭐 통화 스와프급 이러잖아. 근데 지금 1천억 달러 나간 거는 뭐예요? 이거는 통화 스와프급이 아니에요. 웃기고 쳐다 빠져가지고 하여튼에 2020년 이후 비교할 수 있는 해가 없습니다. 참고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자금 유입은 거의 정체되거나 소폭 증가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주식 자금 유출, 우리나라 증시에서 나가는 거, 한국의 자본 개정에 가장 큰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 되어 버려서 국내외 채권 유입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이 한국 채권 시장 전체보다 자본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이거 기본적인 경제 상식만 알아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주식시장 규모가 커요? 채권시장 규모가 커요? 당연히 채권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크지요. 그런데도 주식시장에서 지금 팔아먹고 나가는 게 우리나라에 가지고 자본 개정에
주식 채권보다 더 큰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소리가 듭니다. 정말 이상한 지경까지 됐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자, 역대급 자이질인 레버리지 ETF 이게 뭐 자이질인지 고이질인지 조사해 와야 되는 거요. 하여간에 안전빵 보험용으로 역대급 자이질인 레버리지 ETF 사태와 관련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따져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최근 일본 중앙은행의 QT 양적 긴축이 계속된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일본 중앙은행 요거 차트가 일본 중앙은행의 밸런스 시트 여기는 토탈 에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밸런스 시트죠. 대차 제조표. 자, 이게 2026년 2, 4분기에 달러로 치면은 1,460억 달러 감소해서 2026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요거는 또 엔화입니다. 여기 적힌 거는 엔화로는 얼마다 639조 5,509억 그리고 1,200만 엔 해가지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걸 또 달러로 환산하면 3조 9,700억 달러가 되면서 그렇게 줄어들면서 2020년 1사분기 요 한전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1사분기 2020년 1사분기 이때 뭐 요 가면은 뭐 이쪽보다 더 내려간다고 될 수 있는데 하여간에 이제 올라가는 거는 해가지고 기록상으로 2020년 해가지고 1사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8월 양적 긴축을 시작한 이후 그러니까 2024년부터가 양적 긴축 시작됐죠. 요때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한 후 분기로는 최대 감소고요. 2024년 1사분기 피크. 이거 저 뭐 단위 액수로만 계산하면 이런데 해가지고 지금 저 차트로 보면 이런데 액수로 계산하면 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2024년 1사분기 피크 이후 일본 중앙은행의 밸런스 시트는 마이너스 726억 달러. 이거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마이너스 15.6%나 감소했습니다. 쭉 줄어들죠? 예, 쭉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7,260억 달러나 줄어들었다. 일본 중앙은행의 일본 국채 보유액은 2026년 2, 4분기에 마이너스 780억 달러 감소해서 3조 2,200억 달러가 되면서 2020년 3,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 되었고요. 2023년 피크 이후 그러니까 일본 국채 보유액입니다. 2023년 피크 이후 일본 중앙은행의 국채 보유액은 마이너스 4,590억 달러, 퍼센테이지는 마이너스 12.5%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이 그것만 두고 있냐? 아니죠. 2026년 2, 4분기에 주식 ETF와 J-리츠 보유액을 갖다가 마이너스 7,400만 달러, 퍼센테이지는 마이너스 1.0% 줄여서 2,340억 달러로 만들면서 2022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줄어든다 이거는 뭐가 됩니까? 아시다시피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 시장에서 가장 큰 매수자였죠. 매수자인데 지금 갈수록 이거 줄이고 있다. 이건 뭐가 되죠? 일본 채권 시장, 일본 국채 시장에서 앞으로 더 큰 변동성이 보일 것이다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관련해서 또 해가지고 이벤트가 있었죠. 지난주에 해가지고 웃자가 해가지고 회원용으로는 먼저 급하게 만들어서 올렸는데 일본의 연금 정책 전환과 영향이라는 회원용으로는 미리 올렸는데 뭐 올려놓고 그만 보세요 하시기는 그러니까 공개가 됐으니까 이걸 얘기를 더 추가해 봅니다. 소제목은 일본 국제시장 변동성이 증가했다. 이게 되고요. 가타야마 일본 재무상이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정부 연금 투자 펀드 영어로 치면은 GPIF 이거를 포함한 일본 연기금의 국내 자산 투자 확대를 장려하겠다는 발언을 했죠. 예, 그 발언이 나온 후에 7월 10일 여기 떨어지는 게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에 1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은 마이너스 16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2.71%를 기록하면서 2025년 4월 이후 하루 평균 아니구나. 하루 기준은 데일리 기준으로는 최대 하락을 기록했고요. 3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도 마이너스 13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3.87%가 되면서 2026년 1월 21일 이후 하루 기준으로는 최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가타야마 일본 재무상 발언대로 일본 연기금이 해외에서 일본 국내 금융자산 특히 뭐가 되겠죠? 일본 국채가 되겠죠. 이거로 투자 비중을 늘린다. 즉 외국에 있던 돈을 갖다가 회수해서 일본 국채 등에 투자한다. 이럴 경우 엔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세로 돌아설 수 있죠. 실제로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요. 관련해서 우자가 회원용으로 뭐 미리 올려놨습니다만 하여간에 일본 채권 및 외환 시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속 우자가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터지면 뭐 글로벌하게 디레버리징이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자 넘어가고. 자 요거는 우자가 월요일에는 뭐 딱히 없으니까 달러 인덱스 심심풀이 땅콩 얘기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해 가지고 요때가 언제냐면 2015년 해 가지고 8 월입니다. 8 월. 8 월부터 해 가지고 짧게 해 가지고 라인을 하나 그을 수 있습니다. 뭐 묘하게도 라인이 잘 그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자가 한번 심심풀이 땅콩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작년 8 월부터 그어지는 선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쭉 그어 가지고 보면은 예 요렇게 됩니다. 여기 지나가는 라인이 현재 기준으로 얼마나 갔냐면은 100.7 정도가 됩니다. 지난주 마감해 가지고 100.95가 됐지요. 100.7 정도가 되는데 100.7까지 아주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깔끔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차트 저 상으로 봤을 때 깔끔한 거는 백테스트 겸해서 100.7까지 내려와서 이거 한번 찍어 주고 그다음에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 주면 아주 깔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예 그래 됩니다. 하여간에 달러 강세가 계속된다 이럴 경우 100.7까지 해 가지고 백테스트를 한 후에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 뭐 시나리오 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거는 미군 이란의 추가 공습 개시 호르무즈 상선 공격 역량 약화다 돼 있죠. 자 요거는 뭐 연합 찌라시 올려놓고 간단하게 코멘트해 드립니다. 이란전 134일 차인데요. 미군이 페르시아만 안에 있는 이란 최대 섬이자 호르무즈 해안이라다. 호르무즈 해협 해안 방어에 중요한 캐슘섬 내에 있는 이란 군사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 되겠네. 하여튼 공습했습니다. 이전 공습들과는 비교적으로 그러니까 좀 차이가 좀 있는데 이전 공습들은 비교적 자제된 모습을 보인 데 반해서 이번 공습 요번에 해 가지고 MOU 해 가지고 틀어진 후에 공습하는 거 이거는요 좀 꼼꼼합니다. 네, 우자가 보기엔 좀 꼼꼼하게 해 가지고 지금 실제로 부숴야 될 걸 부수고 앉아 있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캐슘섬 공격에는 뭐가 또 부사졌다? 레이더 등 해안 방어 시설이 부사졌는데 이거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겨냥한 이번 공격은 앞으로 더 큰 규모의 공격을 위한 사전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장현쪽으로 의견을 밝혀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내용을 가지고 블룸버그 7월 9일 기사고요. 해가지고 우자가 LNG 카타르 LNG 그 운반선 피격된 얘기를 했죠. 해가지고 또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뭐 그 다 얘기했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또 있어가지고 또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카타르 LNG 운반선이 피격된 얘기를 했는데 카타르는 7월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국 선박이 당한 후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세계 최대 LNG 생산 시설 어디죠? 라스라판이죠. 라스라판의 증산 추진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해가지고 카타르 포즈 해가지고 그러니까 램프업 LNG 그러니까 이거 LNG 증산하는 거 갖다가 중단했다 이 말이 되겠죠. 공격을 당한 이후에 카타르 에너지는 1년의 미팅 회의를 열었고 사드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 CEO가 가스 라판 생산량 증대 계획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 운영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고요. 어디? 라스 라판을 향후 며칠 동안 시설에 입항 예정인 선박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하네요. 요거 저 위성 사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스라판역에서 저 LNG 선들이 저방해서 그러니까 저 부두에 들어가서 해가지고 LNG 실어내는 저 뭐야 위성 사진이 해가지고 계속 떴었습니다. 근데 지금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넘어가고. 자, 요거는 폴란드가 금 매입을 계속하고 있다 해가지고 또 말씀드립니다. 글라핀스키 폴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7월 10일 바르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즉 YTD죠. 이어 투 데이트 총 82톤의 금을 매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발표는 지난 4월에 발표된 공식 매입량에서 37톤 또는 현재 시세로 50억 달러가 추가된 것입니다. 참고로 4월 그러니까 2026년 4월 이후 금값은 10% 하락했죠. 예, 요거 10% 하락했기 때문에 시세상으로는 금값이 싸졌다는 거. 예, 요거는 받아 체크하시고. 폴란드는 2025년에 다른 어떤 중앙은행보다 많은 금을 매입했으며 이거는 중앙은행 기준입니다. 지금 민간까지 다 치면은 아마도 중국이 제일 많이 살 것 같은데 중국하고 인도가 제일 많이 삽니다. 하여간에 중앙은행 기준으로 해서는
폴란드가 다른 어떤 중앙은행보다 2025년에 더 많은 금을 매입했고 올해에는 작년 2025년보다 더 많은 금을 매입해서 자체 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글라핀스키 폴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폴란드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 목표치 얼마죠? 700톤 달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폴란드 금 보유량은 현재 632.4톤으로 그중 105톤만 폴란드에 있고 나머지 527.4톤은 런던과 뉴욕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금도 어디 보관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 안 되지만. 글라핀스키는 금 보유량 목표 700톤은 단순히 목표 달성을 위한 경쟁이라 매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폴란드와 폴란드 국민의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취급하는 게 다르다. 이 소리가 되겠죠. 우리는 돈 가지고 돈 뭐 이거 뭐 남겨 먹을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지만 하고 꼬리표를 갖다가 달았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우크라이나 배치 공격용 드론 독일 남부 비밀 공장서 생산. 이건 뭐 다 아는 얘기고요. 아는 사람은 뭐 우크라이나전 보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던 거고요.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공장 같은 거 대놓고 계속 뿌대고 앉아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자, 뭐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대주는 우크라이나가 부리고 돈은 유럽 방산 기업들, 방산 업체들이 번다. 이거 넘어가죠. 네, 요거는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대거 브레이크업, 오일 모노폴. 예, 그러니까 이거 혼자 다 해먹던 거, 혼자 다 누가 다 해먹었죠? 유명하죠. 베네수엘라 국영 기업이 되십니까? PDVSA. PDVSA를 절단냈다. 이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규정 하에서 자 말씀드리죠. 또 제목은 베네수엘라 PDVSA 지배 종식했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6월 24일에 대지진이 터지면서 정신없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임시정부는 7월 9일에 요거는 7월 기사는 7월 10일이고요. 7월 9일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러니까 석유업계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석유 관련 규정을 발표하면서 레귤레이션 국영 석유회사 PDVSA의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대한 수십 년간의 지배를 종식시켰습니다. 참고로 PDVSA는 2022년부터 석유 생산에 대한 경영권을 쉐브론 등 여러 민간 기업, 외국 기업에 넘겨 주었지요. 하지만 이번 새로운 규정을 통해서 석유 정제, 마케팅, 유통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방을 하게 되었고요. 이름으로 인해서 PDVSA의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경영권 자체를 사실상 완전히 쪽내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이번 발표는 베네수엘라의 생명줄과도 같은 석유 산업에 대한 민간 부분의 운영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 새로운 석유 규범은 레귤레이션 규범은 1943년 이후 남미 국가에서 나온 첫 번째 종합적인 규정이며 한때 번창했지만 이제는 경영 부실과 부패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PDVS에 대해서는 이 레귤레이션 내에서는 언급조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29페이지에 달하는 공식 관보에 나온 이번 규정은 민간 부분이 유정에서 주유소까지 그러니까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까지 다 운영할 수 있는 규칙과 재정 조건을 제시하며 기존 유정, 뭐 업계 용어로는 브라운필드 디포짓이라고 하는데 하여간에 기존 유전부터 해상 시추 작업에 이르기까지 자산의 위험도를 반영한 다양한 세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준비를 꼼꼼히 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우자 간단하게 좀 코멘트 해보죠. 중동적 에너지 흐름을 갖다가 현재 막은 상태 누가 막았습니까? 우자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다? 아니죠. 관점을 좀 바꿔보면 이중 봉쇄탈이 나오고 이런 것처럼 미국이 봉쇄를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관련 뭐 영상도 뭐 올리고 그랬습니다만 본 콘텐츠 올리고 그랬습니다. 각각의 해협마다 미국의 통제력이나 영향력을 갖다 확대하고 있는데 중동 쪽 에너지 흐름은 막은 상태에서 돈노 독트린 돈로 독트린 그러니까 먼로 독트린 2.0 또는 돈로 독트린이라고 하죠. 돈로 독트린의 성과가 점점 나오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 베네수엘라 PDVSA 절단낸 거 이걸 통해서 충분히
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거는 미국 가계 현금 보유량이 올타임 하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미국 가계의 금융 자산 중 현금, 에퀴티, 캐시, 그러니까 이건 부채성 자산이죠. 부채성 자산이 되고 이거는 현금 자산, 이거 주식 이래 됩니다. 미국 가계의 금융 자산 중 현금 수준 요거죠. 예, 이게 뭐 무슨 색이죠 이게. 하여튼간에 이색 이세 이 현금 수준이 2009년부터 그어지는 이 추세선이죠. 예, 이 추세선입니다. 2009년부터 그어지는 장기 추세선보다 무려 33% 금액으로는 5조 달러가 더 많고요. 그러면서 총 얼마가 됐다? 이쪽으로 금액을 보시면 되는데 20조 달러로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고 미국 가계들의 주식 보유량은 이쪽으로 봐야 됩니다. 금액을. 예, 왼쪽을 봐야 됩니다. 주식 보유량 역시 2009년부터 꺼지는 장기 추세선 이거보다 33%가 더 많습니다. 금액으로는 18조 달러가 되고요. 그러면서 2020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덕분에 주식 보유량도 예, 아침에 웃자가 목 안 풀고 항상 그 새벽에 끝나고 바로 녹음하다 보니까 항상 목이 잠깁니다. 양해해 주시고. 자, 주식 보유액은 72조 달러 이쪽으로 보인다고 했죠? 이쪽으로 본다고. 예, 72조 달러로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습니다. 자, 요건 또 부채, 이거 있죠? 채권, 이런 뭐 부채성 증권, 채권 같은 부채성 증권 역시 보유하고 있는 거죠. 뭐 국채 등등 이런 거, 기업채. 이거 역시 장기 추세선보다 25% 또는 금액으로는 2조 2천억 달러가 더 많으면서 올타임 하이인 11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계들의 현금 보유량 증가는 요거 현금 보유량 증가는 투자자들이 시장 대기 자금을 늘리고 있다는 걸 시사하며 향후 현금이 주식이나 신용자산, 크레딧 자산으로 전환될 경우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돈을 갖다가 안 꽂고 있다. 이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이것도 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 기준 얘기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미국의 현금이란다. 핵심 전력망 장비 부족이 심화 중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자, AI 데이터 센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변압기와 같은 핵심 전력망 장비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데이터 센터 가지고 디맨드 계속되면서 가지고 뭐 미국의 전력 회사들이 가지고 빨리 그 장비들을 빨리 구하려고 난리다. 이거 되죠? 스크램블. 자, 장비 부족, 핵심 전력망 장비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용이 상승하고 납품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력 회사와 AI 개발 업체들은 그러니까 AI 개발 업체가 뭡니까? AI를 갖다가 데이터 센터 현재 짓고 있는 친구들이죠. 이들의 경우 장비를 미리 주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차트를 바꿔서 네, 우드 맥킨지 유명하죠. 우드 맥킨지라고. 자, 우드 맥킨지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벤 부셰는 AI 개발 업체들은 시장 출시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비 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면서 대형 변압기에서 가장 심각한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 건설로 인해 차단기 및 개폐기와 같은 장비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장비들의 공급 부족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미국의 전력 소비량이죠. 그리고 예상치 이래 되고요. 보시면 해가지고 단위가 4,399억. 이게 4조죠, 4조. 4조, 4조 3,990억 킬로와트 시 이래 됩니다. 이게 테라와트 시로 바꾸면 439 테라.9 테라와트 시가 되겠네. 요로 됩니다. 하여튼 2026년, 2027년 이래 됩니다. 자, 하여튼간에 우드 맥킨지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장비 조달 지연은 급증하는 데이터 센터 수요를 충족하고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력 공급을 확대하려는 전력 업체,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한폐렴 이 보시면 가지고 지금 우한폐렴이 언제입니까? 2020년 여기죠. 2020년. 차트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까지는 아주 좀 플랫하게 가다가 2020년 우한폐렴 지난 다음부터 폭발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뭐냐? 주거용, 상업용, 그리고 산업용 이 전부 다 폭발하고 있다. 특히 그 주거용이 폭발하는 게 아주 의미심장하죠. 상업용하고 이게 뭡니까? 다 지금 요즘은 뭐 우리나라도 점포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키오스크 이런 거 막 돌리잖아요.
그리고 태블릿 같은 것도 다 이제 개인적으로 다 쓰고 앉아 있고. 전기 먹는 것들이 무한폐렴 이후에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용하고 상업용 이게 많이 증가하고 있죠. 뭐 그리고 주거용하고 상업용 그리고 산업용도 뭐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쪽 비해서는 뭐 그렇게 증가율이 그래 눈에 띈다 할 정도는 아닌데 뭐 개인용 주거용만 하더라도 이거 보세요. 튀었다가 그다음 쭉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제 이전 고점 다 뚫고 다 올라가 버립니다. 하여간에 좀 늘어진다. 참고로 우한폐렴 이후 가정용, 상업용, 그리고 산업용 모두 전기료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거. 예, 요거는 일렉트릭 프라이스 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가격이 왜 상승합니까? 예, 많이 쓰니까 상승하는 거죠. 전기료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기억해 보면 우한폐렴 때부터 키오스크부터 시작해서 각종 전기 먹는 것들이 온천지에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상을 푸르게 예, 힘들죠. 요즘 또 AI까지 나와가지고 이 꼴이 나고 앉아있다. 자, 말씀드리고 요거는 미국 개미들 주식 매수 둔하다. 이거 한꺼번에 다 드리려고 이래 했는데 별로네. 네. 그런데 하여간에 말씀드리죠. 자, 이제는 하다 안 됐다. 스토리, 내러티브까지 사던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 매수액이 6월 한 달에 130억 달러로 줄어들죠. 줄어들면서 2020년 이후에 가지고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때 이후에 가지고 최저가 되죠. 개인 투자자들의 월별 순매수액은 2026년 초 이후 마이너스 180억 달러, 퍼센테이지로는 무려 58%가 폭감했고요. 2026년 초 이후 개별 주식 순매수액도 80억 달러, 퍼센테이지로는 71%나 폭감해서 32억 달러로 떨어지면서 2020년 1사분기 이후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액은 5천억 달러로 2024년 중반 이후 2배 또는 올타임 하이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는 속도로 주식을 팔고 있기 때문에 순매수가 줄어들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왕성한 활동도 이제 좀 식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이거는 소제목으로 AI도 K자형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엔비디아, 마이크론, 여기죠. 엔비디아, 마이크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브로드컴하고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을 해가지고 다 칩 회사죠. 칩 회사입니다. 칩 회사. 얘들이 보면은 예, 칩 회사가 요거죠. 요거 세미컨덕터 컴퍼니.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어이구 꼬라박고 앉아 있네. 자, 이래 됩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브로드컴, 어플라이드 머터리얼 이거 팹 쪽에 장비 만드는 회사죠.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이 향후 12개월 동안 4,300억 달러 쭉 폭발합니다. 4,300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현금, 그러니까 어떤 현금?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거 2년 전 대비 3배 이상 증가 또는 폭증한 겁니다. 미친 듯이 올라가죠. 반대로 하이퍼스케일러 어디입니까? 아마존, 구글, 그리고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대표적으로 이거 5개 하이퍼스케일러들 이들의 현금 잉여 현금 흐름은 완전히 떡 나가고 있죠.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잉여 현금 흐름은 2024년에 기록한 올타임 하이 2,600억 달러에서 완전히 역전된 것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는 5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관련 자본 지출은 2026년과 2027년 합쳐서 1조 8천억 달러 어마어마합니다. 1조 8천억 달러까지 자본 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칩 만드는 회사, 칩 관련 회사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을 갖다가 뜯어먹고 산다는 게 이제 여기 이 차트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가운데 이 차트만 봐서는요 어떤 걸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런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관련해서 AI 업계에서 이거 뭐 회계 문제 해가지고 또 본 영상도 올려놨는데 뭐 이것도 때 되면 뭐 공개하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고. 네, 요거는 코비드 회사채 만기 도래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그때 무슨 시절이었습니까? 저금리 시대였죠. 특히 무한폐렴 터지고 난 다음에 금리를 갖다가 거의 제로까지 다 떨고 하고 이런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저금리 시대에 발행된 회사채의 만기가 현재 도래하면서 기업들은 더 높은 금리로 즉 채권
빚을 갖다가 재융자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특히 만기가 5년에서 8년으로 비교적 짧은 정크 등급 하이일드 채권 발행 기업들이 가장 먼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 등급 채권 발행 기업들은 10년 이상 장기 채권을 저금리로 이미 고정해 놨기 때문에 재융자 타이밍이 뒤로 밀려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하이일드 채권 또는 정크 등급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요거는 뭐 가지고 뭐 빌리는 돈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이자죠, 이자. 예, 이자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갈수록 보면은 점점 늘어나죠. 점점 늘어납니다. 10% 이상, 8에서 10%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 이게 땜빵 하려고 재용자 하다 보니까 해서 가지고 급하게 전에는 뭐 5년에서 8년짜리 돌렸다 하면은 요즘은 이제 한 3년에서 5년짜리 해가지고 이자를 더 비싸게 주고 땡기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융자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이 점점 짧아진다는 게 되겠죠. 하여간에 지금 이런 가운데 패드가 올해 2026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혹시라도 인상한다 이럴 경우 정크 등급 채권들 하이일드 채권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자, 이런 거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우자가 지난주 토요일에 매주마다 하던 거 까먹어가지고 우자가 그냥 보충합니다. 토요일마다 막 계속 말씀드렸던 베이커 휴즈 리그 카운트 해가지고 말씀드려보면 7월 10일로 끝나는 주 기준 베이커 휴즈의 오일 리그 그러니까 석유 쪽에 드릴링하는 숫자는 전주와 같이 445개 똑같고요. 자, 기름 유가 차트 보신 거 기억나시는 거 기억해 보시면 왜 이게 같이 똑같나 이런 게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동일하게 나왔는데 오일 리그 카운트는 동일하게 나왔는데 토탈 리그 카운트는 전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전주에 580개에서 7월 10일로 끝나는 주에 581개로 한 개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가 됩니까? 천연가스가 한 개가 증가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웃자가 해가지고 원래는 생각이 없었는데 린지 그레이엄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주 잘 아시는 린지 그레이엄 미국의 네오콘의 지금 대표 아이콘이 되어버렸던 린지 그레이엄이 흥미롭게도 아주 흥미롭게도 7월 10일에 젤렌스키 만나고 돌아온 후에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질병 뭐 발표는 그렇게 났습니다. 근데 뭐 까놓고 말씀드렸던 심장마비지요. 예, 심장마비로 해가지고 죽었습니다. 희한하게도 7월 10일에 젤렌스키 만나고 돌아와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좀 의미심장한데 하여간에 젤렌스키가 만났던 린지 그레임이 죽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특히 러시아 팬들에게 눈에 아주 가시와 같았던 린지 그레임이 저 세상에 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7월 13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도란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평가이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가 아니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